속보 일본 IMF의 도움을 요청하다. 이제 일본 경제는 완전히 끝났다. IMF는 일본의 도움 요청 무시. 기자회견 중 눈물 흘리는 일본 총리.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이 22일자 문재인 정부발 한일관계 파탄의 공포란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 대사를 지낸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 칼럼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때 IMF 행위라는 굴욕을 겪게 한 결정타가 일본의 단기 외채 회수였다고 보고, 한국을 가장 잘 지켜주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해왔던 뉴욕, 런던, 홍콩의 금융시장은 큰일이 난 걸로 보고 앞다퉈 한국에서 돈을 뺐다고 말했다. 칼럼은 2년 전인 1995년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과 장점인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화근으로 짚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난징대 학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장점인은 어렸을 때 내가 직접 봤는데도 일본은 그런 일 없었다고 잡아댄다고 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다. 일본은 경악했다. 대통령 외교비서관으로 현장에 있었던 유 전 장관은 이 발언이 IMF 행을 불렀다고 했다. 칼럼 서두에 소개한 유명한 전 장관의 인식이 옳다고 본다. 그러면 실증적으로 1997년 IMF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짚어보자.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치닫던 1997년 11월 말 한국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자금은 일본 엔화 차관이었다. 일본 은행들은 부실 여신으로 중병을 앓고 있었고 한국에서마저 떼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일본 은행들은 결코 이웃 사촌이 아니었다. 일본 은행들은 다른 나라보다 옆집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계 은행보다 한국을 더 쥐어들어왔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S&P의 국가신인도 담당인 존 체인버스는 1997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한국을 빠져나간 일본 자금이 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베란즈 1998년 1월 26일 코스틀리 레슨즈 참조 후에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해 말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서 뺀 돈이 120억 달러에 달했다. 물론 한국의 은행들이 단기 외채를 많이 들여온 것은 잘못이다. 경제는 호황이고 비싼 금리의 장기 외채보다는 단기 차입금의 금리가 쌌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돈을 빌렸던 것이다. 하지만 단기 외채의 단점은 한꺼번에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다. 일본 은행들이 그렇게 한 것은 맞다. 당시 경제 상황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반도체 산업 증설 경쟁이 치열했다. 한국이 반도체가 세계 선두에 서자 태국과 싱가포르가 실리콘 웨이퍼 공장을 증설했고 말레이시아도 반도체 공장을 지어댔다. 1996년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82%나 폭락했음에도 불구 대만은 10억 달러 규모의 실리콘 웨이퍼 공장 건설 계획을 밀어붙였고 말레이시아도 정부를 불도저로 밀어 반도체 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세계 산업 수요가 아시아의 반도체 설비 경쟁을 소화해내지 못했다. 타이완과 싱가포르 반도체 회사, 한국에서는 안암산업 등 약한 고리에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수출 상황도 악화되었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1995년 100억 달러를 넘었고 1996년에 206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까지 무역 적자 누계는 103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7년 10월 말 미국 유수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의 시장 분석가가 한국의 외환 보유액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월가 은행들에게 돌렸다.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국처럼 IMF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원화 환율이 3개월 내에 1달러당 1,150원, 12개월 내에 1,25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리포트가 나오자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외국 은행들은 월가 투자회사의 분석과 미국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았고,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전에 돈을 빼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서의 달러 엑소더스가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원화는 월가의 분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9월 27일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외환 투기자들이 홍콩 달러를 공략하자 홍콩 당국은 단기 금리를 무려 300%까지 인상했고 항생 주가는 이미 몇 주째 곤두박질졌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도 최대 낙폭인 554.26포인트 폭락했다. 10년 전인 87년 10월 19일 508포인트 폭락했던 블랙먼데이가 10년 만에 재현된 것이다. 당시 뉴욕 월가에는 홍콩 다음이 한국이라는 루머가 횡행했다. 외국계 은행들은 한국 시중은행과 기업에 빌려준 단기 자금을 일제히 회수하려고 덤벼들었다. 대출기간 3일 미만의 오버나이트 대출마저 끊어버렸다. 199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열흘 동안 외국 은행들은 한국에 대출한 단기 자금 수백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 세계 역사에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한 나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단기 자금은 하루짜리에서 만기 1년까지의 대출금을 말한다. 한국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짧은 만기로 돈을 빌려 계속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장기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한꺼번에 자금을 회수하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일본 은행들이 앞장서서 돈을 빼내가자 미국과 유럽계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한국에서 대탈주를 단행했다. 천둥 소리에 놀란 양떼들이 좁은 계곡을 서로 밀치며 도망치듯 외국 은행들은 한국을 빠져나갔다. 한국 경제 규모는 앞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제력을 합친 규모이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었다. 동남아 경제는 한머니의 공격에 의해 무너졌지만 한국 경제는 선진국 은행들의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대탈주에 의해 붕괴됐다. 태국 바트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필리핀 페소화 폭락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공략한 것은 입증된다. 홍콩 달러도 수차례 헤지 펀드의 공격 목표였다. 그러나 한국 원화 폭락 과정에서 미국의 헤지 펀드나 외환 투기자들이 선제 공격했다는 증거는 없다.